안녕하십니까. 식음료 서비스 실무 박인규 교수입니다. 파릇파릇 도단한 새순이 어느덧 녹음이 짙어가는 5월이자 가정의 달입니다. 연일 기온이 올라가지만 우리의 위축된 마음은 아직 열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꿈과 목표가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멋진 한 달 시작하십시오. 제8주차 1차 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6장 메뉴인데 1절, 2절, 3절, 4절은 지난주 강의를 모두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는 5절, 6절 강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순서상 6주 강의, 7주 강의가 돼야 하나 6주와 7주는 보강으로 하기로 하고 8주차 강의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단 강의 순서에 대해서 변화는 없습니다. 제6장 메뉴 5절은 메뉴 가격 결정입니다. 첫 번째 메뉴 가격 결정 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식당의 메뉴 가격이 고객에게 얼마나 만족감을 주느냐에 따라서 식당 매출이 증가할 수도 있고 반대로 매출이 감소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요인입니다. 메뉴 가격은 고객과 경영자 양자 간에 있어 이해가 일치되는 선에서 결정되어야 식당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지나치게 가격이 높거나 또 지나치게 가격이 낮으면 고객은 가격이 높으면 싫어할 거고 또 경영자는 메뉴가 너무 낮으면 그만큼 경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을 결정할 때 식당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고객별 시장 점유율 유지와 확대를 위한 가격 전략이 있습니다. 경쟁 식당보다 저렴한 가격을 책정하여 빠른 시장 침투를 통하여 수요를 증가시켜서 목표 매출액이나 이익률을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품을 처음 내놓는다든가 새로 오픈한 그런 레스토랑에서는 이런 가격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객단가의 이익 극대화입니다. 호텔 식당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상품이라든가 서비스 수준 그리고 고급 시설을 준비하여 여기에 상응하는 가격을 높게 설정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파는 판매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방법을 바로 객단가 이익 극대화 가격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신라호텔 레스토랑이라든가 하얏트, 조선호텔 등과 같은 호텔 레스토랑에서는 디스카운트라든가 또 단체 고객을 주로 받지 않고 비즈니스 고객을 받으면서 객단가 이익 극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상 유지 또는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한 가격 결정이 있습니다. 현재 수에 크게 변화를 원하지 않으므로 안정되도록 가격을 정하는 것으로 현상 유지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가격의 주요 목적은 수요 격감 시에도 일정한 고객을 확보하려는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경쟁사에 대하여 경쟁에 순응하는 목표를 가지고 한 가격 설정이 있습니다. 경쟁사의 가격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경쟁사의 시장 침투를 억제하기 위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즉 A 호텔에서 B 호텔의 가격 경쟁을 분석을 해서 그 기업의 가격을 올리면 우리도 올리고 또 그 회사에서 가격을 내리면 우리도 내리는 이런 가격 정책을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촉진적 가격 결정 목표가 있습니다. 고객에게 인기 있는 특정 상품을 고객이 만족할 만큼의 가격으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그 상품에 대해서는 수익성을 기대하지 않지만 특정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방문한 고객이나 다른 상품의 제공이나 재방문 기회를 기대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일반 시중에서 미끼 상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에서
상상 이외로 싼 스테이크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파스타라든가 샌드위치 같은 걸 내놓으면서 또 그에 부수되는 샐러드라든가 스프라든가 또 와인, 음료 등을 판매를 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미끼 상품화된 그런 개념의 음식 가격을 얘기합니다. 6장 메뉴 5절 메뉴 가격 결정 방법에서 두 번째는 메뉴 가격 결정 방법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원가 기초 가격 결정법이 있습니다. 원가를 기초로 해서 가격 결정하는 방법인데 우리 교재 보시면은 118쪽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원가 가산 가격 결정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을 근거로 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는 단위당 원가를 미리 정해놓고 고정이익률을 가산하여 판매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입니다. 즉 들어가는 전체 비용을 음식을 만드는 전체 비용을 30%로 한다, 40%로 한다 하고 원가를 미리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익을 60% 붙이겠다, 70% 붙이겠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 되겠죠. 예를 들면 티본 스테이크 식재료와 노무 비용이 40으로 정해졌고요. 40으로 정해졌고 총 이익을 60%로 결정했을 때 스테이크 만드는 데 들어간 총 비용이 4,000원입니다. 그러면은 티본 스테이크 판매가는 총 이익을 60%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만원에 판매하는 이런 방법을 원가 가산 가격 결정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가 기초의 가격 결정법 두 번째는 원가 비율 또는 이폭 가격 결정법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로 완제품을 다시 판매하는 기업에서 주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특정 품목의 일정한 이폭을 즉 이익을 가산하여 판매하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와인 한 병을 만원에 사왔습니다. 그런데 만원의 이익을 붙이기로 하면 2만원에 팔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익 비율은 원가의 100%가 되고요. 또 판매가의 50%가 되는 겁니다. 원가 기초의 가격 결정법 세 번째는 손익분기 가격 결정법이 되겠습니다. 이건 줄여서 우리가 BEP 가격 결정법이라고 하는데요. 블랙 이븐 포인트. 손익분기 가격 결정법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먼저 고정비와 변동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경영자가 고정비와 변동비를 파악하고 있어야지 이 손익분기점 가격결정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 다른 여러가지 가격을 설정해서 수요량 변화를 추정하여 최적의 가격을 설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샌드위치를 팔 때 만원에 파는 것과 15,000원, 2만원에 파는 것은 고객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틀리죠. 따라서 가격 책정이 각각 틀리면 수요량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어느 가격을 갖다가 책정을 하게 되면 제품 서비스가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그 판매 가격과 수요량을 근거로 해서 가격 결정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손익분기점 도표가 되겠습니다. 자, 세로선은 지금 우리 비용, 수익, 손익이 되는 거고요. 가로선은 우리 판매량이 되겠습니다. 판매 수량에서 가격을 5,000원 할 것인지 만원을 할 것인지 12,000원 할 건지 2만원 할 건지 3만원 할 것을 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총 수익선이 있고 그 다음에 총 비용선이 있고 이 두 가지가 교차하는 부분이 손익분기점이 되겠는데요. 이 손익분기점을 사용하려면 고정비와 변동비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고정비는 뭐냐면 우리가 영업을 하든 안 하든 식당에서 지불하는 그런 비용이 있습니다. 건물을 만약에 임대한다면 건물 임대비라든가 종사원을 우리 정직 종사원을 뽑아 놓으면은 그 정직 종사원의 월급을 또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비용들 일정하게 나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세금과 같은 그런 거. 그걸 갖다 이제 고정비라 그러고, 변동비는 영업을 함으로써 우리가 영업이 잘 되면은 비용이 증가하고 영업이 안 되면은 비용이 줄어드는 이런 것 갖다 변동비라 그러는데, 뭐 대표적인 예는 식당에서 식자재비가 되겠습니다. 식자재 뭐 광열비 같은 거 이런 거 변동비가 되겠죠. 음식을 많이 하게 되면 가스나 수도 같은 거 많이 쓰고 비용이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용을 잘 알고 있을 때 이 손익분기점을 쓴다 그랬고요. 이 두 가지가 총 수익선은 영업을 함으로써 계속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비용선하고 수익선이 만나는 지점, B라고 써 있는 거, 이게 바로 손익분기점인데요. 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아래쪽은 손실이 되고요. 이 손익분기점이 지나면은 그 수량이 그거 이상 판매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메뉴 가격 결정 방법 두 번째는 수요 지향적 가격 결정 방법 두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지된 가치에 따른 가격 결정법인데요. 수요 기준 가격 결정법이라고도 하며 구매자의 제품 서비스에 대한 인식된 가치를 조사하고 그 평가 상태를 가격 결정의 출발점으로 이용합니다. 이 방법은 제품 가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를 정확하게 측정해야만 사용 가능하므로 당연히 시장 지각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판매하고자 하는 음식에 대해서 이미 소비자들이 그 가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자장면이라든가 라면, 또한 떡볶이와 그 다음에 커피 가격 등은 우리 소비자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가격에 준해서 가격 결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요 지향적 가격 결정 두 번째 방법에서는 수요 차별에 따른 가격 결정법입니다. 수요에 기초한 가격 결정 방법으로 이유는 한 제품, 서비스가 수요의 차이에 따라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다른 가격으로 판매되는 방식입니다. 고객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차별적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점심, 저녁, 바쁜 시간 외에 3시나 4시에 오는 손님들한테 더 싼 가격을 제공한다든가, 또 우리가 햄버거나 샌드위치를 먹더라도 일반 우리 시중에 있는 이런 레스토랑에서 먹는 거하고 또 특별한 그런 놀이공원 안에서 먹는 거하고는 가격 차이가 나겠죠.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수요 차별에 따른 가격 결정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요 차별에 따른 가격 결정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이 전제되어야 하는데요. 첫째, 각 세분 시장은 자체의 고유한 수요 형태가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각 세분 시장의 책정된 가격은 차별을 위해 투입된 광고비 및 특별 비용을 포함하여 적절한 이윤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메뉴 가격 결정 방법 세 번째는 경쟁 지향적 가격 설정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모방 가격 설정이 있는데요. 이는 제품 서비스의 가격을 동종업계의 평균 수준으로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즉 다른 회사들, 다른 경쟁 회사들의 가격을 보고 따라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입찰 가격 결정이 있습니다. 경쟁사의 예상 입찰 가격에 기초하여 자사 가격을 책정하려는 방식인데, 보통 우리가 급식 시장에서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죠. 네 번째는 고객 심리 중심의 가격 설정 방법이 있습니다. 단수 가격 설정이 있는데요. 이는 가격의 끝자리 수를 일정 가격 범위 내의 단수로 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저렴하다는 인상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식사요금을 10,000원으로 하지 않고 9,900원, 9,500원 등으로 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두 번째는 권위 가격 설정이 있습니다. 특정 제품 서비스가 권위나 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인위적으로 높은 수준의 가격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도 가격 설정이 있습니다. 몇 개의 제품 서비스를 대폭 할인하여 일단 고객을 유인하여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촉진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는 특별 이벤트 가격 설정으로서 계절적 수요가 감퇴되었거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축제일이나 사건을 전해서 평소보다 할인된 가격을 제공하는 그런 가격 설정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5절 메뉴 가격 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현재 가장 레스토랑에서 많이 하고 있는 가격 설정 방법은 모방, 예, 모방 가격 설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경쟁사들이 어느 정도의 가격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평가를 해서 가격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정확하게 하려면은 원가 기초 가격 결정법이 가장 정확하겠죠. 예, 총 들어간 비용이 얼마며 거다가 우리가 이익을 몇 퍼센트 더해 가지고 가격을 책정할 것인지. 근데 이미 경쟁사에서는 그런 원가 기초 가격 결정법이 끝났기 때문에 그 가격을 받는 것으로서 사실은 경쟁사에 따른 그런 벤치마킹을 해서 가격을 많이 책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6장 메뉴 6절은 조리 및 메뉴 용어가 되겠습니다. 조리 용어와 메뉴 용어를 모두 설명해야 되지만 메뉴 용어는 너무 많은 분량으로서 중요한 조리 용어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조리 용어를 왜 알아야 하냐면 조리 용어는 메뉴판에 항상 들어가고 또 우리 학생들이 서비스를 하거나 레스토랑을 이용하실 때 어떻게 만든 요리인지 알아야만이 되기 때문에 조리 용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시면 베이킹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을 오븐에 넣어 조리하는 방법으로서 베이킹은 건열로 하는 겁니다. 직접 열로 굽거나 삶거나 찌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오븐을 이용해서 익히는 방법을 갖다 우리가 베이킹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빵이 되겠죠. 또는 우리 베이크드 포테이토 해가지고 감자를 오븐에 넣어가지고 건열로 익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베이킹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보일링이 있습니다. 끓는 물이나 끓는 육수를 이용해서 조리하는 방법이죠. 주로 이제 생선, 그 다음에 계란, 감자, 야채 종류, 생선, 고기 등 다양하게 아마 조리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우리가 삶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스튜잉 되겠습니다. 뚜껑이 달린 스튜잉 포트를 이용해요. 브레이징 할 때보다 낮은 온도로 서서히 조리하는 방법으로 육류, 야채, 과일찜에 사용되는 조리법입니다. 스튜잉은 우리 한국말로 하면 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레이징은 조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림보다 물기가 좀 많은 그런 상태를 우리가 스튜잉 하는데 우리 학생들 갈비찜 아시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조리하는 걸 갖다 영어로는 스튜잉 한다 그럽니다. 네 번째는 브레이징이었는데요. 이거 조림입니다. 브레이징은 조림. 뚜껑에 달린 용기에 식품을 넣고 장시간 조리하는 것으로서 섭씨 180에서 200도씨에서 서서히 조리하는 겁니다. 육류나 야채를 내용물에 수톡이나 물에 완전히 잠기게 하지 않게 하여 열을 가하여 익히는 것으로 내용물 표면이 마르지 않도록 자주 국물이나 스톡을 발라주는 거. 자, 우리 예를 들어 생선을 조리한다 그러면 생선이 완전히 물에 잠기지 않게 해서 살짝 한 3분의 2 정도 잠기게 해서 익혀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 육수를 위에 껴 얹어주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익혀내는 걸 갖다 조림, 브레이징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브로일링인데 이거는 다른 말로 그릴링이라고도 합니다. 석쇠구이예요. 예, 직접 열로 구워내는 거. 뭐 숯이라든가 가스라든가 장작 여러 가지 이용을 하게 하는데 아무튼 브롤링은 우리가 석쇠구이 그걸 얘기합니다. 여섯 번째는 플라잉이 있습니다. 플라잉은 두 가지가 있는데 디프 플라잉 그 다음에 팬 플라잉. 디프 플라잉은 쉽게 말씀드리면 튀김입니다. 팬 플라잉은 우리 집에서 후라이팬으로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볶음 뭐 계란 후라이라든가 이런 거 기타 등등. 그래서 이거는 팬 플라잉 하지만 또 우리 불어로 소팅이라 그래요. 소팅. 예. 팬에 기름을 넣고 열을 가해 조리하는 방법으로 생선, 야채,
계란 요리 이런 게 있죠. 팬플라잉, 프라이팬으로 기름을 두르고 거기다가 음식물을 이렇게 볶아내는 거, 팬플라잉. 딥플라잉은 튀김이고요. 일곱 번째 스티밍이 있습니다. 스티밍은 증기압을 이용하는 겁니다. 또는 수증기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선도를 유지해야 할 식품이라든가 열을 가했을 때 영양이 많이 파괴되는 그런 음식은 스팀을 주로 하는데요. 흔히 사용하는 재료는 생선, 갑각류, 육류, 야채 이런 거에 스팀을 갖다 많이 활용해서 요리를 합니다. 여덟 번째는 그라팅이 있습니다. 요리를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요리 위에 크림, 치즈, 계란, 버터 등을 넣고 오븐에 표면이 갈색이 될 때까지 조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흔히 우리 감자 그라팅, 옥수수 그라팅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홉 번째는 스모킹이 되겠습니다. 스모킹은 특수한 기술과 장기간의 시간을 요하는 조리 방법으로 연어, 뱀장어, 송어 등의 기름기가 많은 생선에 적합합니다. 양념을 한 생선에다 각종의 야채와 여러가지 허브 종류를 섞어 기름으로 양념해서 1, 2주 정도 훈제실에 저장합니다. 스모킹은 훈제 음식을 얘기합니다. 훈제하는 방법. 로스팅 설명드리겠습니다. 로스팅은 높은 건열을 이용하여 물이나 육수 없이 조리하는 방법입니다. 대략적으로 섭씨 140에서 210도 되는 오븐에 뚜껑 있는 팬을 이용하여 허브 종류와 가금류, 육류 등을 조리하는 방법인데요. 조리 중 흘러내린 기름을 표면에 계속 뿌려줍니다. 조리가 끝날 무렵 약간의 화이트 와인을 첨가하기도 하는데 이 로스팅이 바로 가장 영양이 높고 또 고급 조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브란칭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채 등을 끓는 물에 순간적으로 넣었다가 건져내어 흐르는 찬물에 헹구 조리하는 방법입니다. 이 브란칭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물로 하는 워러 브란칭이 있고 그 다음에 기름으로 하는 오일 브란칭이 있습니다. 오일 브란칭 같은 경우는 우리 깻잎이라든가 또 야채를 기름에 넣었다가 바로 빼는 그런 파삭파삭한 그런 튀김이 되겠죠. 그게 바로 오일 브란칭입니다. 그 다음에 포칭은 원형을 상하지 않게 끓는 물이 아니고 뜨거운 물에 넣어서 서서히 익혀내는 방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계란, 에그 포칭이 되어 있습니다. 계란을 껍질을 깐 상태로 노른자가 터지지 않게 해서 물에 넣어 가지고 뜨거운 물에 살살 익혀내는 방법을 갖다 우리가 에그 포칭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조리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조리 용어는 메뉴를 결정할 때 음식이 삶느냐, 굽느냐, 찌느냐, 튀겼느냐 라고 하는 걸 갖다 알려주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메뉴 설명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메뉴 선택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열 번째는 로스트 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영양 보존이 좋고 그 다음에 이상 제8주 1차시 강의를 마치고 강의 레포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레포트는 세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메뉴 가격 결정에 대해서 원가 가산 결정법을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고객 심리 중심의 가격 설정 중 권위 가격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조리 용어 중에 베이킹과 불올링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8주 1차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